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학작품보다 더 손쉽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그린 일리아드에서 그들은 현실의 인간과 현실 너머의 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웁니다. 일리아드에서는 현실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들은 트로이 편을 들고 어떤 신들은 그리스 편을 들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헥토르라고 이제 트로이의 왕자죠. 왕자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폴로 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저 얘기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제우스 신께서 너한테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지쳐 있으니까 이제 건강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들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을 하지요. 또 오른쪽은 아킬레스가 지금 아가멤논 대왕을 찔러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일개 장군이 대왕인 아가멤논을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전리품으로 차지했던 여자를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이 아가멤논이 그냥 자기가 권력이 높다고 그래서 남의 여자를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그런 걸 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테네 여신이 뒤에서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또 신이 개입을 하죠. 일리아드라는 전쟁의 과정을 보면 거의 절반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신들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은 신이 아닌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는 트로이 목마라는 계략으로 10년 만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호모가 쓴 것이 바로 일리아드이고요. 신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신전을 건설하고 신에게 온갖 제물을 바치고 신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인신공양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신에게 굴복하거나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0년에 걸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 처자식이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10년에 걸친 파란만장의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와 기지로 신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요정 칼립소의 유혹에 빠져 자의반 타의반 7년간이나 거기에 잡혀있게 되지요. 눈이 부실 정도의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가 그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환락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어느 날 고민과 고민 끝에 칼립소의 달콤한 제의를 뿌리치고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요정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스위스의 화가 보클린이 1883년에 그린 것인데요. 스위스의 쿤스트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아마 마음은 이미 고향 땅 이타카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가 영혼의 세계를 포기하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항상 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였지만 신에게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목숨 걸고 맞서 싸웠습니다. 셋째, 그들은 영생이라는 영혼의 세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현실의 세계를 택할 정도로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잊어버리지도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대 이집트와 인디아가 갔던 길과 비교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의 환상을 쫓아서 세상의 밑바닥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한편 인디아의 사람들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하늘 높이 환상의 세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브라만과 힌두 사원의 수많은 조각 장식들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현실의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현실 세계를 떠나 영혼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환상을 보았지만 현실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현실을 보는 마음과 환상을 보는 영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고 영혼의 환상을 쫓아서 세상의 밑바닥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현실 세계의 끔찍한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사후 세계의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무덤 속에 옮겨 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풍속은 고대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모든 나라에서도 사후 세계를 믿었고 이것은 그리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로 고대의 그리스에도 내세와 영생을 믿는 엘레우시스 신비교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집트와의 차이는 극단에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도외시했습니다. 오로지 영혼의 세계만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세계인들이 경탄하는 이집트 유적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장엄한 신전은 신들과 왕 또한 신이라고 생각했죠. 왕을 섬기는 장소였고 피라미드는 그들의 사후 세계를 보장받은 성소였으며 그 앞을 지키는 개이한 조각상들은 현실 세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사후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현실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죽음의 세계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 벽면은 수많은 그림과 문자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백성들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나 그림은 없습니다. 놀이나 운동 경기 등 사람들에게 현실 속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수많은 조각상이 발견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경기가 있었다면 그들의 벽화나 조각상의 어디인가에 그 자체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얘기 대신 오로지 신과 또 다른 신인 파라오에 대한 조각과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도, 건축물도, 조각상도 현실 세계에 관한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압도했다는 뜻이고 달리 보면 영혼이 마음을 지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현실의 마음을 쓸 여유도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그것을 느낄 까닭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사제들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 즉 이성과 감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었지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건 이집트 사람들이건 모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이 사람의 억압에 의한 것인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고통은 혹독한 자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 사람들이 더 혹독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아의 고통과 아사의 공포가 어찌 채찍의 아픔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앞에 신음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사제들은 사후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네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 저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안락과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에 사람들은 쉽게 그리로 피라미드 무덤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리스 세계에는 사제가 득세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태부적인 그곳에는 왕족과 그들의 군대와 사제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예외적인 몇몇 곳을 제외하면 왕도 왕의 군대도 그들을 섬길 사제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의 고통과 아사의 공포 앞에 놓인 고대 그리스의 백성들을 안식의 세계로 안내할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공포를 잊기 위하여 찾아낸 것은 무덤 속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혹세무민의 사제들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무후무한 발군의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천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모입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당연히 영웅들의 전설과 신들의 무용담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영웅담은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신들의 무용담은 현실 밖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마음의 길과 영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세계, 즉 이성과 감성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찬란한 그리스 문명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대의 이집트는 계속해서 영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수천 년을 그 길로만 갔습니다. 인디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천 년을 이어온 찬란한 그들의 문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세 이후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제들의 권위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수학의 발전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에서 이성에 기초한 철학과 과학적 사고가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 문명을 이룩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그리고 고대의 이집트와 인디아에서 수학이 발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성의 발휘가 완전히 제약당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측량 기술이라는 현실적 필요도 있었지만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적 활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문명의 우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문명과 힌두 문명 또한 나름의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후대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누가 압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이집트 문명과 힌두 문명이 혹시 인류의 등불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문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과 감성에 눈뜨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모로 시작하여 핀다르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시는 계몽적 역할과 교육적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황금기, 희극과 비극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 정신을 고양시키고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문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문학을 통하여 달성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학이 특정 지배계층이나 일부 지식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호모의 이야기나
핀다르의 시인은 모든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호모에 등장하는 영웅과 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호모 이전에 300년에 걸쳐 10세대 넘게 대를 이어서 구전으로 전해져 온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손자의 고픈 배를 달래주었던 이 서사시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황금기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은 빠짐없이 누구나 매일 연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민층도 연극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페리클리스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연극을 관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연극 관람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달성된 문화의 보편성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만큼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의 보편성은 근세 이후 전 세계에 걸쳐 이성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과 문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 코드가 그 속에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고대 그리스의 문학이 아테네의 황금기에 미친 영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호모의 영웅담이 길러낸 아레테, 즉 탁월함의 추구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레테는 모든 고대 그리스인들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호모의 영웅담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갈망은 이 운동 경기로 발전해서 올림픽을 탄생시켰고, 또 잠시나마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대신에 힘과 기술을 겨루는 운동 경기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갈망은 치열한 경쟁 문화를 그리스에 심어주었고, 이 치열한 경쟁은 운동 경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치열한 경쟁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아테네 문명, 그리스 문명을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 경기가 생겨나 고대의 그리스인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영혼의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현실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현실을 제쳐두고 영혼의 세계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죽자사자 경쟁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방법도 아울러 터득하였습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 경쟁을 통하여 일상의 즐거움을 터득한 덕택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또 오로지 경쟁 일변도의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절제도 터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정신의 정수인 델피의 격언에 크게 영향을 받은 때문이지요.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의 금과 옥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이 정신은 항상 고대 그리스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경쟁 그 자체를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